받으신 이 소책자를 한번 놓고 기념사진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를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들어주시면 앞에서 이렇게 보시고 사진을 기념사진을 이렇게 얼굴은 가리지 마시고 우리 건국기념사 소책자를 전부 이렇게 오른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을 하나 이미 사진을 꼭 못 받으신 분은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강의 자료로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강의 보여서 아주 사진이 멋질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저희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하나 찍거든요. 아, 저요?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건국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우리는 선거법이나 이런 거 아무 저쪽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건국기념사 강의하고 그 다음에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저쪽 여지가 전혀 없겠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 당이 있고 이제 빨간 당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직전의 총선 2024년의 총선을 허병기 교수님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의 허병기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입니다. 2020년 우리가 보통 4.15 총선이라고 부르는 2020년은 이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 파란 그림, 빨간 그림이 뭘 의미하냐? 지금 전부 99%예요. 이쪽이 파란 일색이고 이쪽은 빨간 일색인데 파란 쪽 보면은 밑에 파란 게 2239, 그 다음에 하나 가느다랗게 된 게 23. 그러니까 거의 이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게 99%, 빨간 게 이쪽은 99%. 파란 게 지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파란 당은 플러스가 99%, 빨간 당은 마이너스가 99% 이렇게 됐어요. 밑에 98%입니다. 이거는 뭐냐? 파란 당은 자, 전국 동수가 지금 3,500개 가량인데요. 위에는 2,200이라는 것이 서울의 투표소입니다. 자, 각 동마다 투표소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450개 정도, 445개인가요? 그 정도 동이 있는데 투표소로 치면은 2,239개, 7개 뭐 이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동을 따지면은 읍면동이죠.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동으로 따지면은 전국에 약 3,500개가 있습니다. 3,500개에서 차이가 약간 나는 것은 파란 당이 일부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3,400개 동, 이쪽은 3,500개 동 이렇게 약 대체적으로 3,500개 정도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서울 지역을 투표소로 분석할 때는 99%, 밑에서 전국적으로 동으로 분석할 때는 98%가 이쪽은 파란 쪽은 플러스, 빨간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냐? 극명하게 치우쳐 있죠. 근데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냐? 자, 플러스는 본투표 때 받은 그 후보의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때 받는 득표율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득표율이 서울에서 보면은 99% 파란 당은 더 받고 빨간 당은 서울 투표소별로 분석을 했는데 99% 본투표 때보다 사전투표 때 그 후보의 득표가 마이너스다. 득표를 덜 받는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3,500개 동 중에 98%, 자, 99%, 98% 이러면은 100% 거의 가깝죠? 체감에. 여러분, 우리 내일 99%, 98% 당첨될 복권이 있다면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서도 사겠죠? 네. 그 정도로 높은 확률이다 이겁니다.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99%, 98%로 파란 쪽은 플러스, 빨간 쪽은 마이너스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자, 파란 당의 후보가 만약에 본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후보는 사전투표 열어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동 그거는 이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란당의 후보가 본투표에서 졌어요. 이 사람은 별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많아. 사전투표 때는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끝까지 기대를 접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빨간당에 가보세요. 본투표 때 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집에 가요. 선거사무소 문 닫고 사람들 다 불 꺼집니다. 사전투표는 열어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투표 때 이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을 놓습니까? 아니면 조마조마? 조마조마 끝까지 안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자기가 그보다 더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섞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국의 3,500개 동이 똑같이 거의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서울에 2,000 거의 200 몇십 개 투표소별로 모두 99%나 이런 패턴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읍면동이 그렇게 특성이 다 같냐 이거예요. 같아요 우리가? 말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아직까지 다른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똑같아요. 99% 98%. 서울에 2,200개 투표소, 2,230개 투표소가 있으면은 서울에 저 강남 지역에 오는 투표소하고 저 북쪽 끝에 투표소하고 왜 똑같아요 그렇게? 서울에 동쪽 끝에 하고 서쪽 끝에 하고 그렇게 특성이 똑같아? 다른 거는 다 별로 그렇게 학생들 학력이 같아요. 뭐 놀러 다니는 데가 같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 이르면은 99% 98%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상하다 이거. 경험적으로 우리 감각이랑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주로 사전투표가 이상하게 보이니까 사전투표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찾아가서 진짜 사전투표했는지 숫자가 우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전투표 숫자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40 몇 프로 해가지고 본투표랑 거의 맞먹는 수준에 왔습니다. 이게 4.15 총선 이전에는 12, 3% 되었어요. 12, 3%. 12, 3% 하던 것이 한 7년 거치는 사이에 40%를 넘었다고요. 조작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4.15 때 벌써 2배가 됐어요. 약간의 제도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2배가 쉽게 됩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또 오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뻥튀기가 있는 거 아니야 숫자부터가 그렇게 의심이 드니까 가장 즉각적인 확인 방법은 사전투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한 거 맞는지 확인하자고 4.15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했는데 들어줬을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절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걸려 있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거 마지막까지 이것 좀 하자고 했는데 안 들어준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건 안 들어준다. 지금 작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거 해달라고 또 요구를 했더니 지금 9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6개월에 사실은 법에는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9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이런 방구 재판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래서 지방선거 거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기억이 좀 헷갈린다는 변명하기가 쉽겠죠. 지난 선거했고 이번 선거했고 그렇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검증이 전무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4.15 총선 직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많은 노력 끝에 이제는 상당한 의견 좀 이렇게 합치가 이걸 이렇게 싸우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 쉬워요. 크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유권자를 만들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짜 투표지를 대량 반입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보고 물증을 다 확보해 가지고 가져오라 하면은 우리가 영장을 칩니까? 아니면 무슨 오라고 하면 사람이 올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해주고 우리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증거도 못 내놓는다 그러고 음모론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무슨 시나리오 하나 못 만든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건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래요. 뭘 해도 결론은 저쪽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각각의 단계마다 다 굉장한 의심들을 했었어요. 뭐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고요.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는 각각의 단계마다 상당 부분 이 의혹의 정도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좀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류 언론이라든지 많은 제도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라든지 또 뭐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의 반 가까이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변변한 제도권 매체 하나 없이 이런 큰 국민들의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짜 유권자 어떻게 만들어? 자, 그게 이제 국정원의 조사를 통해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 투표는 우리 세계에서 별로 유례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이 명부가 없습니다. 가면 대부분 본투표를 해보셨을 텐데 예전부터 익숙한 투표. 거기 투표소에 가면은 자기 이름 옆에 사인하라 그러죠, 그죠? 네. 그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익숙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사전투표, 그 문제 많은 사전투표는 가면은 그렇게 사인하는 명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전투표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양평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불쑥 들어가면 할 수 있고 여기 있다가 부산에 가가지고도 갑자기 들어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대비를 하려면은 전국 3천만 명부, 4천만 명부를 다 갖고 있어야 그 사람 종이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 그 사람이 선거권자 맞다는 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여기서 투표했다고 체크하는 거 다 뭐밖에 없어요? 다 전산밖에 없다. 디지털. 우리 실물로는 안 보이는 거, 전기 타고 가가지고 자기들 서버에다가 등록했다고 하는 것밖에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습니다. 신뢰가 아주 많으면은 또 모르겠어요. 우리 은행 통장 같으면 우리 통장에 찍혀 있으면 대체로 그 돈 보관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집에 사금고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기게 해주면 모르지만 선관위는 믿기지 못하게 하는 거 투성인데 얼마나 믿기지 못하게 했냐. 무려 국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해커가 그 선관위 서버로 침투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투표한 사람을 안 했다고 하기도 하고 안 했는 사람을 했다고 만들 수 있다고 다 발표했단 말이죠. 윤 대통령 때. 그런 일이 4.16 때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 뒤에 조사했으니까. 그러면은 해커가 막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서버 이런 전산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망만 뚫려 있으면은 무제한 가능하단 말이죠. 자기 집에 이 지금 노트북에 제가 여기 명부 추구하는 거랑 이론상 마찬가지란 말이죠. 얼마든지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뚫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거기 만들면 뭐하냐, 투표지가 있어야지. 처음에는 법원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당신들은 전산 부정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부정도 주장하니까 안 맞다. 전산 부정만 하면 끝이지 왜 투표지가 또 있어야 되냐. 그거는 소량 조작을 할 때 그렇죠. 소량 조작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좀 옛날식입니다. 우리 2020년 4.15보다 한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될 때 이때 그 가장 먼저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될 때 그때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쌓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선구적인 분들인데 그 분들은 주로 이제 전자개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2020년 4.15 때는 이 규모가 거의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 사전투표도 거의 2배가 26% 가까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그러면은 규모가 커질 때는 그냥 개표기만 만져서는 들통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장 단위로 홈표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표가 덜 나지만은 아예 뭐 각 선거구에 수천 표씩 자기가 해내고자 할 때는 그 잘못 만약에 실물이 없이 숫자상으로만 뻥 튀겼다가 한 군데서 사고가 터지면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 단위로 자기가 4.15 때부터 사실 2020년 4.15 때부터 우리 정치 지형도 많이 변했어요. 그 뒤로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한쪽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이게 오프라인적인 이 소위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어야만 균형이 맞단 말이죠. 근데 가짜 투표지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들도 의심을 하지만 시나리오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송도 하고 다 해보니까 어떠냐. 가짜 투표지를 만들려면 요소가 한 3개 필요합니다. 우선 뭐가 필요하죠? 종이가 필요해요. 정규 종이와 같은 종이. 그 다음에 인쇄 프로그램,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낼 인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이. 자, 그렇죠? 그 외에는 크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근데 이게 다 뚫린 거예요. 첫 번째 종이는 어떠냐? 종이는 민경욱 의원 연수울 소송 때부터 따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장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를 만드는 롤 용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거기 이렇게 걸어놓고 딱딱 이렇게 인쇄되어 나오게. 우리 영수증 같은 거 출력될 때 보면은 똘똘 말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뽑혀나가는 원리가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롤 용지가 우린 당연히 수량이 관리돼야겠죠. 네. 우리 펜션을 운영하셔도 화장지가 몇 개 들어오고 뭐 몇 개 썼다. 이거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해야 몇 개를 언제쯤 사야겠다. 계산도 하는 거고 수익 비용도 계산하는 거고. 그런데 이 중요한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롤 용지가 도대체 몇 개가 예를 들어 양평군에 갔는지 몇 개가 요번 쓰고 남았는지 그럼 회수를 할 건지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장부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 탄핵 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다시 한번 저와 증인 신문할 때 확인해 줬습니다. 안 한다. 장부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장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종이에 관한 한 무제한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무제한. 누구 아무도 터치할 그게 없어. 누구 근거도 없어요. 장부가 없는데. 그래서 무제한 이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인쇄 프로그램 그건 뭐 일도 아니에요. 명부를 건드릴 정도로 해커가 드나들 수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 못 따오겠어요. 그거는 가장 쉽게 이제 획득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도장입니다. 도장을 만약에 옛날처럼 투표관리관이 집에서 아무 도장이나 가져가요. 자기가 평소에 뭐 안 쓰던 도장 같은 것도 뭐 마음에 따라 가져가고 무슨 도장을 가져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투표관리관이 가져온 도장으로 직접 찍어요. 그럼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가져오기 전에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도장을 가져올지 모르니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10년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문드러진 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그거를 인형을 보고 모조를 해도 표시하기가 쉽습니다. 정밀하게 보면은 10년간 이 마모된 흔적을 그대로 이렇게 따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간 있는 사이에 막 만들려고 해도 훨씬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에러가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프린트 되어서 나와, 프린트 되어서. 프린트 되어서 나오니까 만약에 가짜 투표지 만들고 싶으면 그 프린트 되어 나온 이미지는 서버라든지 컴퓨터에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인쇄돼 나왔죠. 그럼 자기가 그 도장 이미지, 이거 이제 프로그램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도장 이미지를 따가지고 거기 어디다 싹 복사해가지고 딱 넣는 거는 아주 쉽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걸어놓으면은 수십만이 그렇게 뽑혀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쉽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본투표 되기까지 이제 대량 투표지를 가짜로 만들기가 쉽고 나중에 재검표 할 때도 쉬워요. 재검표 할 때도 딱 1까지 맞추려고 그럴 텐데 당일 때 몇 개 못 맞춘 거를 그때 맞추려고 해도 이게 프린트로 될 수 있어야 쉽지 직접 도장이 있으면 까다롭다고. 그런데 반대로 공정선거를 하려면은 도장을 직접 찍어야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찍자고 요구한 지가 4.15 총선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죽어도 안 들어줘. 죽어도 안 들어주고 거꾸로 가요. 죽어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원래 이게 우리가 이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강력한 거는 법에는 직접 찍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은 법에는 찍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냐? 선관위가 법과 다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와 다른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양평군은 따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경기도와 달리. 심지어 중앙행정자치부와 달리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은 경기도하고 행자부가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죠. 그런데 여기는 선관위가 법에 명시적으로 어긋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무수하게 제기했어요. 재판도 했어요. 헌법재판소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누구 편을 들어줘요? 선관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하다가 워낙 거듭되니까 이제는 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선거관리위원장이 모두 누구예요? 판사요, 판사.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국회의원 뽑는 선관위, 양평군 선관위 이런 정도면 부장판사가 합니다. 저 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으면 대법관 뭐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다 선관위의 각급 선관위의 장들은 판사들이에요. 자기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이런 불법 규칙을 하는데 이때까지 안 들어주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 2명이 이거 아무래도 이게 좀 위헌이야. 이거 상위법에 어긋나. 최초로 말했어요. 2명이. 그런데 그렇게 나오자 이 사람들이 이거 가만 놔두다가 헌재에서 위헌 나면 큰일 나잖아 해가지고 자기들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뭐 마음대로 지금 요즘 입법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오히려 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까지 시도했어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하려다가 그러다가 여론이 조금 그래도 싸하니까 지금 아직 그까지는 안 갔어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합니다. 지금 법사위 뭐 일사천리로 통과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왜 이러냐 말이죠. 공정하게 하고 부정한 표를 만들기 어려운 거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잘못된 규칙을 오히려 입법해가지고 부정표 만들기 쉬운 걸 법으로 만들어서 말문을 막겠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네 자기들 편견에 사로잡혀 그러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를 주장하냐면 4월 18일에 한 번만은 우리가 서울에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요 직접 날인 주장하는 인쇄 날인 폐지하고 직접 날인 하라 그 데모를 한번 하자. 긴 행진을 하자. 그게 이제 우리 결의예요. 뒤에 써놨습니다. 제일 끝에.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걸 집어넣냐? 한두 장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많이 의심하면서도 구멍이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큰 시나리오는 참 막혀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 뚫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체국이 국회의원한테 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우체국의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체국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경북이 있어요. 대구에서 저 바닷가 포항으로 우편투표를 보내요. 그런데 대구에서 포항으로 바로 보낼
그 뻔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대전을 거쳐 보내.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려 보냈다가 대전에서 포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대전 일부러 올라갔다가 또 대전에서 포항을. 그래서 옛날에는 4.15 때는 이게 다 전산 조작을 한 이 경로를 조작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우체국이 일반 우편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우편 때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물류계통이나 이런 전기계통 종사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신다고 하는데 차가 모아가지고 가야 돈이 덜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편 있을 때마다 배차해가지고 내려 보내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몰아가지고 보내려고 그럼 한 군데다 허브 같은 데다 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대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다가 몰아놓고 포항 갈 거 잔뜩 모아가지고는 내려보낸다. 이런. 그럼 일반 우편이나 소포는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투표지잖아. 좀 특별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다. 너네 시스템이 그렇다면 투표지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했냐? 특별 관리를 하기는커녕 이제 보니까 뭐를 자랑했냐? 무인 시스템을 자랑했냐? 대전 광역우편물류센터라고 저도 바깥에서 봤는데 거대한 물류센터예요. 우리 이제 밖으로 고속도로 같은 거 도로 가시다가 물류센터 큰 거 보면 막 거대하죠. 그런 거대 물류센터예요. 그러면 그 거대 물류센터 안에 자기들 자랑이 이거 사람 손 별로 필요 없이 분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택배 같은 거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투표지를 그럼 자기들 말이 무인 시스템이지 그럼 한두 사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거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 안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게 해놓은 건데 그게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게 전국에 2곳밖에 없어요. 수도권은 동서울에서요. 동서울 우편집중. 자기들 규칙이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대전 광역우편물센터. 그게 전국에 2곳밖에 허브가 없으니까 그리로 100만 통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룻밤 이틀밤에 100만 통을 분류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기계적으로. 근데 아무도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만약 떳떳하면은 거기를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시되게 해야겠죠. 그런 마음은 내지도 않죠.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가는 차와 전국 각지에서 그 기사분들이 투표지를 싣고 투표함을 싣고 옆에 경찰관도 대동해가지고 막 갑니다. 그분들이 선량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민들의 이 주권 행사하신 거를 잘 갖고 가야지 해서 저기 딱 가서 대전에 가서 내려놓습니다. 대전에서 받아가지고 포항으로 가는 분들도 다 선량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새 졸음을 참으면서 이거 잘 운전해야지 하면서 옆에 경찰관하고 얘기해가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올라가는 선의와 내려가는 선의가 다 이용되는 거죠.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선의로 하지만 싹 중간에서 진짜를 가짜로 바꿔놓으면은 마치 신생아실에서 바뀐 아기를 10년, 20년 키우고는 아무래도 이상해. DNA 해보니까 아기가 바뀌었어. 아기가 거기 바뀌어버리면은 바뀐 아기를 진짜 아기처럼 알고 키우는 것처럼 바뀐 가짜 투표지를 진짜 투표지로 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죠. 개표하는 사람도 가짜 투표지인 줄 진짜 투표지인 줄 알고 하는 거죠. 딱 그 허브에서만 바꿔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죽으라고 제도 개선도 해주지 않고 검증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인쇄 날인되고 있는 프린트되고 있는 이 부분을 직접 날인으로 바꿔야 아까 전에 보시듯이 이게 굉장히 급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왜 인쇄 날인 직접
도장 찍기 이걸 말하냐 사전투표 폐지하고 대만식 수개표 막 이런 거 해야지 좋습니다. 대만식 수개표 가장 높은 단계예요. 제가 볼 땐 3단계예요. 이 인쇄 날인 폐지, 개인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찍기가 1단계. 그 다음에 사전투표 폐지가 2단계. 좀 난이도가 다 높아져요. 대만식 3단계. 왜냐하면은 지금 인쇄 날인 폐지는 법으로 있는 거죠. 법으로 있는데도 지들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라고 할 때 정당성이 크죠. 그래서 설득하기가 쉬워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거를 자기들은 시간 걸린다고 안 해줘. 지금 시간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쪽 변명도 허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점이고 지금 이 3단계에서 중간에 목을 딱 틀어지면은 사실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기에 가짜투표지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야 대량 반입할 거 아닙니까? 명부를 조작해놔도 만들지 못하면은 들통이 나기 쉽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한사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고기를 딱 잡아야겠고 사전투표는 어떠냐면은 법으로 사전투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은 사전투표 폐지를 못해요. 실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석수를 볼 때 지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어려운 단계다. 대만식 수개표는 어떠냐면은 그거는 투표한 데서 개표하자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거는 법조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단계가 어떻겠어요? 제일 윗단계잖아. 그래 생각해보면 1단계도 못하는데 2단계, 3단계가 될 리가 잘 없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힘이 컸으면 1단계를 벌써 관철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1단계를 관철시키기에도 우리 힘이 사실 지금 6.3 지선 전에도 쉽지 않아요.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여요. 자, 우리가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듯해도 우리는 비조직 다수예요. 그래서 조직된 소수가 항상 비조직 다수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 조폭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자리세 받는 사람 조폭 생기면은 시장 상인들은 그냥 억울하게 소수한테 끌려다니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조직된 우리의 여러 애국 시민들이 있는데 커다란 스피커는 저 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공중파에다가 제도권 종이신문에다가 각종 힘 있는 기관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스피커도 큰 데다가 뭐까지 있냐? 목소리도 통일돼 있어요. 구호가 단일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전부 음모론자. 딱 단일한. 그러니까 스피커도 커. 나오는 소리도 통일돼 있어. 이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스피커도 작고 각각이는 휴대용 스피커 들고 다니는 식이에요. 저쪽은 광화문에 대형 스피커 같은 거 트는 거고. 그런데 각각 스피커 이런 마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데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통일이 안 돼요. 목소리가. 우리는 전부 자기 말이에요. 전부. 숫자도 작지. 스피커도 작지.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전부 딱 각각 자기 말이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인쇄 날인 폐지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그래도 제가 전국에 지금 한 5군데를 다니면서 외쳐도 그래도 제가 올려놓은 데다가 사전투표 폐지를 해야지 도태호 변호사는 왜 인쇄 날인 이런 거 하고 있냐. 그따가 막 쓰는 분 있으세요? 이제 아마 강의 영상도 안 보신 거죠. 그렇게 막.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작더라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면 그래도 그게 좀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의 원리처럼 집중을 시켜야 그 힘이 그래도 팍 그 증폭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 강의가 제목이 부정선거 극복하기 이래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끝내면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앞에 하나 붙었어요.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그건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건국 기념사로 이 말이 왜 나왔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양평에 이 참 뛰어난 우리 애국자분들께서 오늘 오신
중요한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저도 한 7년간 이렇게 고민하다가 각각 이렇게 알고 있던 게 올해 초에서야 한 감기를 열을 앓다가 연결이 됐어요. 그전에는 각각 알던 게 연결이 안 됐어요. 자, 뭐로 고민을 했냐 하면은 이게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를 내세웁니까? 맨날 대법원 판결이라고 내세워요. 그렇죠? 네, 그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라도 이렇게 증거를 무시하고 또 헌법에도 어긋나고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책도 쓰고 그래서 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게 벽이 쉽게 뚫리지 않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두 번째로 또 탄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의 옛날 잘못을 좀 되돌려가지고 10년간 나라가 난리도 겪었으니까 조금 반성을 해서 뭔가 그랬는데 아니야. 또다시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와 달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어떤 증거나 어떤 법리나 이걸 말해도 저는 그냥 한 변호사죠. 한 시민이. 그런데 제도적으로 힘을 부여놓은 데들이 그거를 제도의 권위를 가지고는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러다가 옛날에 이 알던 게 떠올랐어요. 이 고민이 사실은 어디에도 있었냐면 제가 거기부터 이 고민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미국의 대법원은 한국의 대법원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미국 대법관은 종신입니다. 종신. 임기가 없어요. 한 번 임명되면 20년도 하고 30년도 합니다. 얼마나 권위 있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했으면은 대통령이 대통령 6명인가 본 대법관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위잖아요. 그런 대법관들이 9명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 연방대법원이고 영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주 세계의 법치를 전파한 법치를 존중하는 데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위가 엄청 높다는 거죠.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 대법원에서 1857년, 그러니까 노예해방선언이 1861년이에요. 불과 4년 전이에요. 1857년까지 노예제 인정 판결을 했거든요. 노예제 인정. 그러니까 그 연방대법원에서 유명한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는 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다.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미국인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고 팔려도 어쩔 수 없다. 노예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1857년까지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57년이면은 링컨 노예해방 선언 4년 전 미국이 얼마나 들끓고 있었겠습니까? 노예 문제로. 그렇게 들끓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방대법원이 한다는 판결이 그렇게 내요. 그런데 불과 4년 후에 링컨은 노예해방 선언이 있고 그 뒤에 결국은 헌법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1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왔냐? 물론 남북전쟁도 있고 했지만 남북전쟁만으로 힘으로만 눌렸냐? 그게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힘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 될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링컨이 그래서 유명하게 만든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은 뭘 가지고 했냐? 미국 헌법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미국 헌법은 우리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에 대해서 이 노예를 인정할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흑인에 대해서 5분의 3으로 쳤어요. 5분의 3. 미국 헌법이 좀 희한하죠. 그래서 흑인 인구수를 셀 때 5분의 3으로 하고, 물론 투표권도 안 줬습니다. 투표권은 노예 해방되고도 한참 뒤에, 좀 뒤에 줬어요. 한참은 아니지만 좀 뒤에 줬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는 근데 왜 셌냐? 인구수를 안 세면은 노예가 많은 주는 국회의원 수가 적을 거 아닙니까? 너무 적어지니까 남부주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대신 똑같이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노예는 셀 때 5분의 3으로 세가지고 의석수 계산할 때 했습니다. 그게 미국 헌법에 이게 건국 때부터 해가지고 저 1860년대까지 간 거예요. 헌법 개정 전까지. 그러니까 대법원이 헌법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정한 거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미국은 세계의 천부인권의 나라죠. 하나님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각 개인마다 부여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프랑스 혁명보다 빠르고 전 세계의 이런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를 선포하고 거기에 의해 건국된 나라가 미국인데 완전히 이게 모순되잖아요. 미국 건국 이념이랑 이 헌법 해석이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앉아가지고 헌법 해석이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깝깝해. 우리처럼 팔짝 뛸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깝깝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독립선언서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링컨의 말을 시작.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은 자유사회를 규정하는 정의이자 공의이며 헌법과 법률은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놀라운 전환이 숨어 있는데 뭐냐면 독립선언서가 원리고 헌법은 심하게 말하면 도구라는 독립선언서가 일종의 그 사회가 가리켜갈 목적, 지향, 비전, 원리 같은 거고 헌법은 그 목적, 원리,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 장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바뀔 수도 있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독립선언서는 안 바뀌어요. 미국의 천부 인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불가침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 구절은 바꿀 수 없어요. 독립선언서를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러나 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바꿉니다. 독립선언서가 더 상위에 있다고 링컨이 말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헌법도 효력이 없고 심지어 헌법 해석한 연방대법원 판결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논리가 없이 총칼로만 이겼으면 그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로 이겼기 때문에 그 뒤에 미국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제로? 못 돌아가요. 그리고 미국이 제대로 제기를 가게 된 겁니다. 미국이 천부인권의 나라로 오늘날 미국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원리로 왔기 때문이지 만약에 링컨이 이렇게 해석한 길로 안 가고 연방대법원처럼 흑인은 사람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했으면은 오늘날 미국을 따르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아니 저 공산사회랑 뭐가 달라? 사람도 사고 팔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도 무시한다. 그런데 미국도 1860년대까지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었고 해결하기 직전까지도 연방대법원이 반대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게 올해 초에 아프다가 제가 머리에 팍 떨어졌어요. 아 이게 우리랑 같잖아. 우리 연방대법원, 우리 대법원, 연방대법원보다 권위 없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자기가 더 위라고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합쳐봐도 우리도 건국 원리가 없을 것 같죠. 우리도 건국 원리를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요. 자, 왜냐하면 독립선언서도 1776년인데 올해가 250주년입니다. 그래 미국 건국 250주년, 미국 독립 250주년.
미국 독립선언서 선포 250주년. 다 똑같아요. 올해 7월에 기념합니다. 성대하게. 250주년이니까. 1776년 미국 건국의 기준을 뭐로 한다? 독립선언서의 선포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건국됐어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어요.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한 말씀이 뭐예요? 이겁니다. 건국을 선포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말이 기념사지 사실은 건국 선언문과 다를 바 없어요. 건국사. 근데 제가 왜 건국 선언문이라 하지 않냐? 사람들이 써온 말을 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말을 만들면은 처음부터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건국 기념사도 이영훈 교수님 이승만 학당 쪽이 그렇게 붙였지 예전에 정부 문헌에는 정부 수립 기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는 행정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 전체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건국 기념사로 이제 올려놨는데 뜻을 보면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같다. 이거는 건국을 선포한 말씀, 불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한 대한민국 건국이론 딱 이건데 건국 때 건국 원리를 선포한 말씀은 개정할 수도 없어요. 이건 딱 불변의 원리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건국 기념사에 어째 되어 있냐? 우리 대법원은 우리가 이렇게 숱한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입장을 우리한테 말하냐 하면 이게 연수울 민경우형 판결부터 계속 반복되는데요. 자, 선거 무효가 되려면은 그 말이죠. 부정선거를 인정하려면 이 말이죠. 선거 무효가 되려면은 뭐라 그래요? 대법원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데 읽으면서 말을 왜 이렇게 비비꼬아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써요. 막 비비꼬입니다. 비비꼬는데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 그 말은 몇 표 차이로 당선됐다 졌다 발표한 거. 그 말이 개표된 거.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 같으면 2,000표 차이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발표했다. 개표된 거. 그 다음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데 그 말은 2,000표 넘는 증거를 내 눈앞에 가져와라. 이런 말. 2,000표 넘는 증거를 내 눈앞에 가져오고 심지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표를 했는지까지 내한테 너네가 밝혀와라. 그래야 선거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이 기준은 법에 이렇게 돼 있을까요? 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헌법에 이런 게 있을까요? 헌법에도 없어요. 자기 대법관과 대법원의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선거 무효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법에도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는 도트 변호사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미 불리한 전장에 들어선 거예요. 법률 해석과 헌법 해석에 관한 권위에 관한 하는 그 링컨이 그걸 극복한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헌법 해석의 문제로 노예제 인정과 폐지의 문제를 헌법을 해석하면 이렇다 저렇다 문제로 싸웠으면 티격태격이 되는데 누가 들어도 노예제를 인정할 수 없는 독립선언서의 문제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되는데 무슨 노예냐 이렇게 그리고 건국선언서가 더 위인데 왜 까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비대칭 전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건국기념사를 보시면은 우리 오늘 받으신 거에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9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줄 친 거 위에서 한번 다섯째 줄 그 정도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독립선언서와 마찬가지인 건국사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누구나 1차적으로 누구나 다 투표할 권리를 줬어요. 이거 굉장히 1948년 때는 선구적인 겁니다. 1948년도에 신생국에서 대담하게
옛날에 신분 이런 거 묻지 마. 그리고 재산이 있고 없고 묻지 마. 뭐 며칠을 굶고 사는 사람에도 아무 상관없어. 투표권 줘야 돼. 나이만 어린이 18세 뭐 이하라든지 이렇게 어린이만 안 되고 연령 이상이면은 성별도 묻지 마. 그 사람 지능 지수 뭐 이런 거 묻지 마. 그리고 뭐 학교를 뭐 얼마 나왔네 아무 필요 없어. 무조건 누구나 다 투표권을 줬다는 거죠. 그게 건국대 분명하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건국대 분명하게 선포했으니까 감히 그 권리를 뺏으려고 그 뒤에 시도가 어려웠죠. 건국대부터 아주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가 약간 어려워. 거기에 한자로 하나일자 몸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몸으로 그냥 직역하면 한 몸으로. 그럼 누구나 다는 소위 법률 용어로는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보통선거 다음에 항상 법률 용어 나오는 게 평등선거입니다. 자, 누구나 다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표를 차등을 줘. 그래, 박사는 1.5표 혹은 2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1표, 0.5표. 이러면 기분 나쁘죠? 우리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유럽 옛날에 그랬습니다. 재산에 따라 차등 주고 신분에 따라 차등 주고 선거를 해도 그렇게 차등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국때부터 우리가 알듯이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지. 너는 1.5표, 나는 0.5표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 몸으로 한 표로 한 몸마다 한 표씩. 그래서 똑같이 가장 알아먹기 쉽게 그렇게 옮긴 겁니다. 여기 약간 현대어로 알아먹기 쉽게 옮긴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딱딱해요.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원문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막 이렇게 한자 어투로 돼 있어가지고 오늘날 조금 많이들 읽으시기에는 뻘끄러워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자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은 부정한 표가 가짜 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지만 문제야. 자, 우리 알아먹기 쉽게 자, 2명만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요. 자, 배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저는 A 후보 찍고 배 대표님은 B 후보 찍었어요. 한 표 비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표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B를 찍은 가짜표가 하나 들어와서 이겨버려요. B가. 그러면은 그 가짜표가 한 표 들어오는 순간 제 표의 가치는 한 표입니까? 한 표보다 못 떨어져 버렸어요. 한 표보다 떨어져 버렸죠. 배 대표님 찍은 한 표의 가치는 한 표가 아니라 올라가죠. 예, 당신이 찍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쪽으로 가치가 가중돼서 올라가 버려요. 자, 이게 극단적으로 1대1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극명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1000명 대 1000명 있어도 한 표가 들어가 1001명 대 1000명 되어가지고 지면 원래는 4표, 1000명에 찍었던 4표의 가치가 동일하게 한 표가 아니죠 지금. 예, 저쪽 B를 찍은 사람 표 가치는 늘어나 버려요. 4표는 줄어들었어요. 대통령 투표는 선거구가 하나입니다. 전국. 그렇죠? 전국 선거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헌법에 동수일 때도 예정합니다. 동수일 때. 어렵죠. 몇 천만이 투표하는데 동수일 때. 그런데도 그걸 예정하고 있어요. 동수일 때는 국회의장이 정해라.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 한 표의 가치는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부정한 표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B를 도와주는 표가 끼어들었어요. A를 찍은 사람의 내 한 표의 가치는 똑같습니까? 지금 변했습니까? 변했다. 건국에서 약속한 약속이 어겨졌죠. 누구에게나 다 투표할 권리를 준다 해놓고 예를 들어 당신은 정신병원에 있습니까? 됩니까? 교도소에 있으니까. 법으로 교도소에서 뭐 투표권을 박탈한 자격정지가 됐으면 몰라도 그거 아닌 한은 자격정지 안 된 징역 사는 사람은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못 뺏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국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대법원은 무슨 힘으로 무슨 마음으로 자기가 무슨 권위로 한 표만
부정표, 가짜표가 들어와도 건국의 약속이 무너지는데 한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듯이 자기가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한 표라도 부정표, 가짜표가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그거 검사해 달라고 하면은 성심성의껏 검사해 줘야 되는 것이 퍼블릭 서번트로서 건국의 자세지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건국의 약속을 어기고 그야 당연하게 영향도 없는데 왜 자꾸 문제 삼아. 그것은 그냥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 그냥 안 되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생겨. 그냥 당신 말이 틀렸잖아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당신은 건국 기념사, 건국사와 건국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 건국사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라 해가지고 한 표를 얼마나 지금 똑같이 가치를 주게 돼 있는데 한 표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마치 뭐예요 아까 링컨이 연방 대법원의 권위를 독립선언서의 권위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읽고 퍼뜨리고 퍼져나갈수록 어마어마한 비대칭 전략입니다. 왜 비대칭 전략이라고까지 하냐면요. 이건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이에요. 대한민국의 원리를 불변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모이신 애국자분들은 이거 읽으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꺼내보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거 읽고 마음이 몹시 구절구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한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당장 보면은 미국 좋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정의와 뭐 인도의 나라라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일제를 쫓아줬잖아요. 일제를 패퇴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거부터가 막 속에서 막 그런데 이게 불편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힘을 다 가졌어. 우리나라에 각종 힘 있는 제도권이나 이런 거에 이게 읽으면 마음이 불편한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런 분들이 모든 제도나 막 이런 거에 다 가졌어. 그런데 우리 책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 좋은 거를 그리고 장롱 속에 그냥 자기 구들장 밑에 그냥 놔두고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질이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건국 원리하고 자기들 말이 잘 안 맞거든. 이게 맞추려고 하기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거지로 맞추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국 원리에 따르는 원래 좀 방향으로 오다가 이걸 잊어먹고 있다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강력한 도와주는 게 되고 저쪽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기도 싫고 그래서 원래 건국기를 인정 안 하죠. 네. 인정하기도 싫지만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임시정부 해봤자 여기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대로 쓴 거거든요. 왜 30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임시정부 때였어요. 그래 다시 재헌의회 때 한 번 더 토론했습니다. 뭐 고려 뭐 북이라고 하자 이런 뭐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 이름이 똑같은 데서 보듯이 1919년은 존중하지만 1919년에 나라가 선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건국사가 미국 독립선언서가 훌륭한 거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훌륭할까?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중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건국 후의 80년 역사를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페이지에 요게 이제 우리 건국 후에 한 4단계인데요. 첫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정부나 사회는 양반들의 생활을 가장 기준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념사에서 1948년 이전 역사를 요약해버렸어요. 한 줄로. 그냥 양반들 사회, 양반들 존중하는 사회. 이게 끝. 그 다음에 그러면 1948년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은 새로운 사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우리 근대 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되는 선포죠. 모든 사람이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된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자주 안 꺼내봄으로 인해 가지고 막 무시되고 있어요. 다수결로 그냥 다수결이 단 것처럼 형식적 다수결로 해서 망치 두드려 가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재판도 막 중지돼. 어떤 사람은 재판도 되기 전에 구속영장 받아 막 들어가.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되는 것 가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 주권이 그리고 막 속에 국민 주권. 국민의 뜻이다. 다수결로 너네들이 국회의원 뽑았지 않냐? 국회의원이 법 마음대로 이런 법도 저런 법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요즘도 희한한 거 만들려고 하는데 야광봉 들고 개업 날에 국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무슨 빛에 뭔가 해가지고 뭐 등록해가지고 막 유공자처럼 뭐 이렇게 그런 시도까지 법으로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 국가에 도움되는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고 왜 그것만 자기 야광봉 들고 자기 도움 줬다고 그러나? 그러면은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나쁜 뭐 X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수준이 달라져요. 너 틀렸잖아 이렇게만 하면은 네가 틀렸다 그러고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잘못 보면은 대한민국 이상의 서로내란이라 그래. 모르겠어. 왜냐면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겠고 깊이 모르는데 두 집단이 서로 네가 내란이야 네가 내란이야 이러니까 헷갈려 이렇게. 그런데 자 물론 조금 깊이 보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야광봉 가지고 그 어이없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할 때 뭐라고 이런 걸 딱 꺼내드려야 됩니다. 마치 성경 쫙 펼쳐가지고 몇 장 몇 절 이런 것처럼 이거 건국기념사를 쫙 펼쳐가지고 건국기념사를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약속해 있는데 네가 하는 지금 일이 여기에 맞아? 이러고 이제 따진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뭐 굉장히 저쪽이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국제통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향상시키고 공장 생산한 걸 외국에 수출하고 이런 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도 좀 발전했지만 그 뒤에 두 번째 단계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수출입국, 공업입국 이런 거를 농촌과 도시의 생활 향상 이런 거를 벌써 건국기념사 다 예정하고 뻔히 내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페이지를 보시면은 7페이지에 그 굵은 글씨 밑에 거기 이제 아주 핵심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민주정치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사상을 거의 압축한. 그런데 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들어도 좀 약간 생경할 수 있는데 1948년에는 얼마나 이게 막 좀 생소한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쓰신 거예요. 보통 이승만 대통령이 대중연설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하시는데 이 때는 건국에 기초되는 몇 가지 말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아시는 겁니다. 이게 불변의 대한민국의 건국 원리를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심하고 이 원리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생국가로서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걸 충분히 보장하려고 하다가 공산군한테 먹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이 되나. 그래서 이 말이 사실상 굉장히 전면화되는 것은 1987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1987년 지금 이르러서 소위 서구식 민주주의,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중시되는 이런 그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만 많이 악용하고 여기에 이제 그 적법 절차라는 게 도입되거든요. 그래, 간첩들은 적법 절차를 주장해 가지고 적법 절차에 맞지 않게 수집된 녹음 테이프는 효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죄나기도 했어요. 풀려나기도. 그런데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많이 지적된 대통령 2번의 탄핵은 그냥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적법 절차, 그 다음에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틀어지고 있었다면은 저항이 좀 더 힘있게 됐겠죠.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우리 제도권에서 이렇게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했습니까? 못하니까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게 막 앞으로 가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유통일 단계까지도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에 귀한 분들 오신 김에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딴 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자유통일 너머까지도 써져 있어요. 자유통일도 우리 앞에 있는 큰 단계인데 자유통일 너머까지도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5페이지인데요. 오늘날 호르무즈 해역 이런 게 문제되고 할 때 우리가 지침을 벌써 여기 쓰고 있어요. 5페이지에 5페이지 밑에서 그 5째 줄 보시면 더욱 굳센 마음과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해 단지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통일만 하면 한반도만 콩닥콩닥 살면 된다고 쓰지 않았고 건국의 비전이 어떻게 썼어요?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까지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저 그렇고 그런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만 이렇게 봤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다 건국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재헌헌법 전문입니다. 재헌헌법 전문은 거의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약간밖에 안 변했어요. 제가 특히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